안녕하세요. 저는 씩씩하고 착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한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까지 결정했었는데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중에는 그토록 원망스럽고 증오스럽게 변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나 봐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했고 자신 욕심도 있는 편이었죠. 저는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 혼자 사는 빌라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했었습니다. 사는 집과 일하는 직장이 같은 셈이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는 사는 살림을 신혼집으로 옮기고 빌라에서는 영어 공부방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방으로 매일 출근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공부방은 나름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번듯한 학원은 아니더라도 나름 알토란같이 잘 운영되던 곳이라서 열심히 했었죠. 남편은 영상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영상학과를 졸업하고 광고 프로덕션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독립해서 혼자 일을 했었죠. 남편과는 원래 친구의 친구인 사이였다가 우연한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년 만에 서로 결혼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마음이 맞았기에 빠르게 준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신혼을 좀 즐기고 가지라는 말도 하지만 저는 결혼과 동시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조카들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빨리 내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아이는 생각처럼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피임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저나 남편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아이는 잘 생기지 않았던 거죠. 신혼 초반에는 좀 천천히 생기려나 보다 싶기도 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나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병원이라도 가보자,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 준비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천천히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 못지않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저만큼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니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이 없었기에 저도 한동안은 그냥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임신이라는 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수록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명상하고 운동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지남에도 아이는 여전히 안 생겼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 나도 이 정도면 많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병원 예약까지 잡아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병원을 가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생긴 아이라니 더 반갑고 더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줬고 남편도 몹시 기뻐했습니다. 진짜 임신이라는 거지? 너무 기뻐. 이것 봐. 그냥 기다리면 생긴다니까? 당신이 너무 조급하게 굴었어. 다 때가 되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게. 근데 피임도 안 하는데 1년 반 동안 안 생기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 갖고 싶어 했는데. 알지. 요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 긴장시키네?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자기도 기쁘지? 당연한 걸 뭘 물어. 당신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내 아이 갖고 싶었지. 그날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때마침 찾아와 줬는데 마치 엄마 아빠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서둘러 온 것 같아서 더 기특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방 일을 계속하면서 태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생각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줬어요. 힘들게 찾아온 아이인 만큼 소중하게 잘 지키고 싶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방도 함께 꾸미고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도 같이 사러 다녔어요. 이름은 뭘로 지을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누굴 더 닮았을까? 아이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참 행복했습니다.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10달 동안 잘 품었던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몸으로 수술을 해야 했어요. 기다리던 아이를 만났다는 행복감을 느껴볼 새도 없이 저희 아이는 바로 수술을 해야 했고 작은 아이가 잘못될까봐 내내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너무 초조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건강하게 잘 태어날 줄 알았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리원은 바로 취소하고 내내 병원을 오다니며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유리 밖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심정이 너무 괴로웠죠. 남편과 저는 참 많이 울었고 우리 아이만 괜찮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제발 아이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심장 쪽이라 더 초조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도 있었지만 위기는 잘 넘어갔고 아이도 힘든 수술과 병원 생활을 잘 버텨주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고 병원 생활을 하다가 아이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가슴에는 큰 흉터 자국이 남긴 했고 콧줄을 계속 끼고 있어야 했고 또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일단 아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와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저의 고생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고 아이의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는 꽤 클 때까지도 콧줄로 분유를 먹어야 했고 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많이 예민한 편이어서 밤에는 거의 못 자고 낮잠도 길게 자는 법이 없었죠. 자주 아팠고 무엇보다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약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아프고 예민한 아이다 보니 저도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고 제 시간은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작은 몸으로 견디고 버텨주는 게 고마웠고 내가 더 힘내자 마음먹으며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일반 직장이 아니다 보니 육아휴직은 없었던 데다 그맘때 야근도 많이 하고 설령 집에 있다고 해도 육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박으로 육아를 다 해야 했죠. 저는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기에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많이 돌보고 육아에도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공부방을 그만뒀고 본인만 돈을 벌고 있으니 육아는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기저귀조차 한 번 간 적이 없고 아이를 제대로 재운 적도 한 번도 없을 정도죠. 그저 집에 오면 5분, 10분 정도 귀여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건강한 아이라고 해도 처음 해보는 육아가 힘들었을 텐데 아픈 아이다 보니 저는 더 신경 쓰는 게 많고 할 일도 많았죠. 병원도 자주 가야 했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라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저 혼자서만 해야 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나 한 번씩 저에게 웃어주면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시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이 비록 육아는 안 도와줘도 그래도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돌이 다가왔어요. 돌이 끝나고 2차 수술이 있었고
믿고 수술만 잘 끝나면 여느 아이와 다를 것 없이 일반적인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과 제 사이는 눈에 띄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독방 육아가 이어지면서 저도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고 어느 순간부터 저랑 얘기하기 싫다며 남편은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어요. 그맘때 부쩍 퇴근이 늦어지고 이런저런 일 핑계를 대며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지켜보니 일 때문도 아닌 것 같은데 일 핑계를 대는 것 같아 저도 화가 났죠.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고 있으면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까지 자꾸 늦게 오고 밖으로만 돌고 본인 볼 일만 다 보러 다니니까요. 친정과 시댁 둘 다 멀리 있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었기에 오롯이 저 혼자만의 독방 육아였는데 그럴 때일수록 남편이라도 많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돌았고 제가 그런 걸로 섭섭해하면 자기도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며 왜 이해를 못하냐며 도리어 화를 많이 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고 사이좋던 남편과 제 사이도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자꾸 잠에서 깨니까 자기도 잠을 못 자겠다며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 힘들다고 하면서 작은 방에서 따로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루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던 아이가 자다가 기침하면서 토를 했고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씻기고 새벽에 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겨우 우는 아이를 달래서 눕히고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문득 보니 작은 방문 사이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이 새벽 시간까지 안 자나 싶어서 슬쩍 문을 열어봤는데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누워서 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저도 너무 화가 치밀었죠. 저는 아이가 토해서 그거 다 치우고 씻기고 우는 아이 달래서 겨우 눕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은 방에서 헤드셋까지 끼고 누워서 낄낄거리고 있으니까요. 안방에서 그 난리가 나는 걸 모를 리도 없고 남일인 양 저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가서 헤드셋을 확 벗겼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해? 세준이 울고불고 한 거 못 들었어? 뭐 하루 이틀이야? 자다가 우는 거? 세준이가 다른 집 자식이야? 당신 자식 아니야? 어쩜 그렇게 반응해? 걱정도 안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려는데 피곤한 사람 붙잡고 왜 그래? 피곤해? 누군 안 피곤해? 나는 세준이 낳고 제대로 쉬어본 기억이 없어. 당신은 이렇게라도 쉬지만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리고 다른 건 다 떠나서 자식이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그것도 안 들리디? 아니면 들려도 내 할 바 아니다 그랬던 거야? 안 들렸어. 됐어? 하면서 제 손에 들린 헤드셋을 확 뺏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픈 애는 나한테 모조리 떠넘기고 모른 척하고. 무슨 모른 척. 밖에서 돈 벌어 오잖아. 그 돈 나도 나가서 벌 수 있어. 이참에 아예 바꿀래? 그 말에 남편도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방금 나더러 세준이가 네 새끼지 남의 새끼냐고 해놓고 당신도 똑같네. 그렇게 애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키워보니까 힘들어 죽겠어? 당연히 힘들지. 나는 사람 아니야? 세준이 우리 자식이야. 그러면 육아도 좀 나눠서 하고 나누는 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참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렇게 다 떠넘겨?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뭐? 너 맨날 힘들다고 죽상에 앓는 소리 듣는 거 진짜 피곤하다고.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더니 남편은 갑자기 겉옷을 챙겨 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새벽에 어딜 가? 하지만 남편은 대꾸도 없이 그대로 나가버렸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저렇게 유치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본인 피곤하고 싫다고 아이는 나몰라라 하고 또 싸움이 생기니 그대로 회피해 버리는 거였죠. 그날 밤 저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부터 집에서 저와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도 묵묵부답.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고요. 저도 화가 나서 나중에는 말 안 걸고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도 완전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이혼하자는 겁니다. 저랑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것도 애초에 남편이 시작한 건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서 이혼까지 요구를 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이혼? 세준이 생각은 정말 요만큼도 안 해? 애 아빠라는 사람이 책임감이라고는 없어? 나 책임감 없어. 그럼 세준이는 어쩔 건데? 당신이 키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지 자식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보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곤 저한테 이혼까지 해달랍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여자라도 생겼니? 아니, 너랑 더 이상 살기 싫어. 왜? 이유나 알자. 사람 싫어지는데 이유가 있어? 그냥 이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 너는 기분 내켜서 결혼하고 또 기분 내켜서 이혼해? 결혼이고 이혼이 장난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고. 근본적으로 너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더 살아? 그럼 세준이는? 세준이 타령 좀 그만해. 양육비는 매달 보내줄 테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애를 이렇게 짐작 취급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는데 남편도 저에게 뺨을 맞고는 저를 노려보더니 또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한동안 연락 두절되고 다시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사무실도 찾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실까지도 문을 닫았더군요. 아예 잠적을 한 거였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결국 이 사실을 친정에도 알렸고 친정 식구들도 어처구니가 없어 했죠. 다 큰 어른인데다 애아빠란 사람이 무작정 이혼해달라 떼쓰고 가출해서 잠적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던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믿을 만한 심부름 센터를 알아봤다며 이 서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긴 했지만 도저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데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의 예상대로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내연녀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더 충격인 건 그 내연녀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동거 중인 걸로 봐서는 남편의 애인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게다가 저희 아이 태어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하고 가출해서 다른 여자랑 동거하고 게다가 그 여자가 임신이라뇨.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몹시 놀라셨죠. 저는 남편과 이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 생각이다. 그리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이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이혼은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꼴까지 보고 어떻게 그냥 살겠나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집 나가 있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혼은 남편이 더 원하는 상황이니 양육비 일시불로 주는 조건이면 이혼도 협의로 바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었는지 양육비 일시불 조건을 받아들였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위자료 소송도 끝까지 갈 필요 없이 합의금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 소송만큼은 합의 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저희 변호사와 논의 끝에 합의금을 받고 그냥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위자료를 다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는데 그 돈 대신 현재 갖고 있는 집을 아예 제 소유로 바꾸는 것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신혼집은 원래 남편과 제 돈이 반반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만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집에 대한 자기 지분을 포기한다고 했던 거죠. 저도 따로 돈 때문에 입씨름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도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고 위자료 소송도 합의로 끝을 냈기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어떤 지인은 저에게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해주느냐고도 하던데 저는 이미 깨진 사이인 남편 놈과의 감정 싸움 때문에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받을 거 확실히 받고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과 끝내고 싶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더욱요. 저런 야비하고 무책임한 인간을 내비랍시고 놔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류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깨끗이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든데 그런 걸로 제 속 계속 끓이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래도 애는 좀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그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도 아이가 있다 보니 크게 아쉽진 않았던 모양이었죠. 저도 남편까지 집 나간 마당에 굳이 인연 끝난 전 시부모에게 아이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그 집과는 끝을 내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얼마 뒤 아이의 두 번째 수술이 있던 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고 다행히 아이의 수술도 잘 끝이 나고 회복도 잘 되었어요. 저는 자는 아이 옆에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나밖에 없다. 아빠라는 인간은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도망갔고 이제 나뿐이다. 엄마가 너를 꼭 잘 지켜줄 거고 너랑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할 거다. 보란 듯이 잘 살 거다. 그 생각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한 결심이기도 했고 전 남편을 내 인생에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 거죠. 그 후 아이가 20개월 정도 됐을 무렵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공부방 일을 시작했죠. 원래 운영하던 빌라는 정리하고 살던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건강도 좋아졌고 바쁘고 활기차게 살면서 저도 예전의 제 에너지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육아라는 것도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고 참 힘들더니 아이가 점차 크면서부터는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오히려 저에게 위로도 되고 살아가는데 큰 힘과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괘씸하고 지난 결혼도 잘못했다 싶지만 그래도 제 눈앞에 아이를 보면 그 결혼에서도 남는 게 있었구나. 우리 아이가 내 옆에 남았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서 말을 곧잘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는 아이에게 아빠는 일 때문에 멀리 떠나가셨고 엄마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 욕을 할 수도 없어서 좋게 얘기해 줬는데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눈치가 있는 건지 그 후부터는 딱히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전 남편에 대한 근황은 다 차단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또 설령 듣는다고 해도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딱지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친정 부모님께 보내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덕에 저도 개인 시간도 갖고 좀 쉬기도 하고요. 그날도 아이를 일찍 친정에 데려다주고 간단히 먹을 것을 사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서 너무 놀란 저는 들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처음엔 괴한이 저희 집 근처를 어슬렁거린 줄 알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선아, 나야. 누군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돌아봤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너무 상하기도 했고 이혼하고 2년 정도 남짓이었는데 너무 늙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왜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보러 온 적도 없고 연락도 한 적 없고 아예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런데 남편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뭐? 저는 전 남편이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전처집에 찾아와서 살려주고 도와주라니요.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당장 돌아가. 나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도망쳐 나왔어. 나 일단 집에 좀 들어가게 해줘. 도망? 그래, 나 좀 도와줘. 일단 물이라도 한 잔 주던가. 내가 왜? 당장 가라고.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벼랑간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정선아, 이거 안 놔? 경찰 불러? 그런데 그 짧은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남편이 문을 확 잡아당기더니 안으로 잽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열받아서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죠. 나가! 안 나가? 그런데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식탁 위에 있던 아이 간식을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됐어. 경찰 부를게 그냥. 경찰 좀 불러줘. 그것들 다 신고해서 쳐넣어버리게. 뭐? 조은이랑 그 오빠 새끼. 그것들 다 신고해야 돼. 남편은 간식을 막 우겨 넣으면서 한편으론 울분에 차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는데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신고할 거면 직접 하지 누구더러 하라 말아요? 당신 폰 없어? 없어. 그 새끼가 숨겨놨어. 나 완전 감금되어 있다가 나왔다니까? 감금? 그래. 겨우 도망쳐 나와서 택시 탔어. 그나마 주머니에 10,000원 2장 있어서 엄마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집 주소는 기억나고. 그래서 이 집으로 일단 온 거야. 차라리 경찰서를 가지 그랬어.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 너무 경악이 없어서. 이 동네에 경찰서 있지? 나 좀 데려다 주라. 내가 미쳤어? 직접 가. 지금 당장. 나가. 그것들이 나 잡으러 올까봐 그러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저는 도대체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던 거며 무슨 신고를 자꾸 해달라는 건지. 저는 소파에 앉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라도 해봐. 그래야 경찰에 신고하던지 당신 어머니한테라도 연락해 줄 테니까. 그 말에 남편은 식탁 의자에 털썩 앉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당신한테 참 못할 짓 했는데 그래도 급박한 순간에 당신하고 이 집이 먼저 생각나더라고. 그딴 소리 됐고 무슨 일인데? 무슨 감금? 납치라도 당한 거야? 남편은 이를 갈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죠. 남편의 상간녀 이름은 조은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을 나갔던 당시에 신부름 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푹 빠졌고 동거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여자와 남편이 어디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그 여자랑 어느 토킹바에서 만났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토킹바가 있었는데 여자 종업원들이 와서 대화해주고 그런 데래요. 지 와이프는 아픈 애 돌보면서 밤낮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여자 나오는 칵테일바 가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새삼 열받긴 하지만 일단은 가만히 들어줬어요.
남편은 거기서 새로운 직원이라는 조은이랑 만나게 되었대요. 남편은 조은이에게 한눈에 반했고 그 여자를 보러 그 술집에도 자주 갔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도 따로 만나게 되고 연락도 주고받다가 조은이 집에도 자주 갔대요. 그런 과정에서 조은이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여자한테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남편은 저랑은 이혼하고 조은이랑 살림을 차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어쨌든 이혼을 했죠. 이혼 후에 계속 조은이네 집에서 살았는데 전 시부모님들이 조은이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더랍니다. 그러다가 조은이가 다른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이사를 가자고 했고 원래 살던 곳에서는 1시간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사 간 집 옆집에는 조은이네 오빠가 살고 있었답니다. 조은이 오빠는 소위 깡패였고 술집 관리하는 일을 한대요. 남편은 조은이 따라 이사를 갔고 거기서 본인 원래 하던 영상일 하며 지내려고 했는데 조은이 오빠가 남편더러 앞으로 자기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돈도 훨씬 잘 벌 수 있고 조은이도 그걸 원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그 오빠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챙겨주고 일도 잘 알려주고 월급도 많이 주니까 전 남편도 좋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은이 오빠가 남편한테 불법적인 일도 하나둘씩 강요하더랍니다. 남편도 강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었던 적이 많았대요. 하지만 정신 차려보니 자기도 그런 일에 광여가 많이 되어 있고 발을 빼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조은이 오빠도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더욱이 조은이 오빠는 자기 기분 나쁘면 남편에게 손찌검도 한 번씩 했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그곳을 뛰쳐나와서 신고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남편도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폭력에도 점차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답니다. 조은이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 남편의 애가 아니었대요. 다른 남자의 애였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했답니다. 당연히 자기 애인 줄 알고 내내 키웠는데 애 아빠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 일로 전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뒤집어 엎고 조은이에게 손찌검을 했대요. 그리고 그 집도 나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조은이가 자기 오빠한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렸고 조은이 오빠는 열받아서 전 남편을 때렸대요. 전 남편은 자기는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이렇게 때린 것도 다 폭행죄로 쳐넣을 거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법적인 일 시킨 것도 다 경찰서 가서 얘기할 거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 남편을 방 하나에 가둬버렸대요. 폰도 뺐고요. 전 남편은 갑자기 방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고 밖에는 조은이랑 오빠가 감시를 하니 도망도 못 갔답니다. 조은이는 그 와중에도 같이 아이 잘 키우면서 예전처럼 계속 살자고 그렇게 약속하면 꺼내주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싫다고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너랑은 인연 끝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남편도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큰일 날지 모르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갈 거고 예전처럼 얌전히 형님 밑에서 일하면서 지내겠다.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우겠다. 그러니 문 열어달라 회유를 했답니다. 조은이는 그 말을 믿고 열어줬는데 남편은 기회를 엿보다가 겨우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습니다. 폰도 없이 무작정 나와서 보니 옷에는 10,000원짜리 도어장 들어있는 게 다여서 바로 택시부터 탔대요. 어딜 가냐고 물어보는 기사한테 목적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머릿속이 새카매졌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집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저희 집을 말했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저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혹시 술이라도 먹어서 헛소리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속 터져하면서 중간에는 눈물까지 글썽일 정도로 힘겨워하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그것들이 감금해놓고 빵이나 몇 개 던져주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다면서 저더러 밥 좀 차려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인간이 진짜 미쳤나 싶었죠. 본인이 감금당한 건 당한 거고 저랑 무슨 사이라고 여기로고 밥까지 달라고 하는 건가요? 뻔뻔하게 말이죠. 게다가 그날은 마침 저희 아이가 없었지만 저희 아이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갑자기 애아빠라는 사람이 희한한 몰골로 나타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아무리 어린애라도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텐데요. 무엇보다 전 남편의 상간녀와 그 오빠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저희 집으로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 아이랑 둘이 사는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전 남편이란 인간은 정말 끝까지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전 남편 놈은 눈치도 없이 세준이는 어디 갔어? 세준이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은데. 세준이가 아빠는 안 찾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애보러 한번 찾아온 적도 없는 주제에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더군요. 저는 전 남편을 빤히 봤습니다. 왜? 네가 도망쳐 나오든지 말든지 왜 여기로 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다급한 순간에는 여기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당신밖에 생각 안 나고. 나한테는 당신이 되게 큰 사람이었나 봐. 하면서 아련 떨고 있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큰 사람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결혼 2년도 안 돼서 바람나 가출하니? 당신 아직도 나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가 보네. 어떻게 이런 감정을 섭섭이라고 하겠어. 섭섭이 아니라 소름 끼치고 지긋지긋한 거겠지. 너랑 나랑 뭔 사이라고 여길 기어오고 난리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어쩌라고. 내가 거기 가라고 했어? 네가 그 여자 좋다고 따라가고 전부 네가 선택한 인생 아니야. 아 됐고 너랑 이런 얘기 나눌 이유도 없다. 하면서 저는 폰을 꺼내서 번호를 눌렀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조은이한테 연락하는 거야. 전에 상간소송 진행 때문에 그 여자 연락처 나한테 있는 거 알지? 그 말에 전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하면 어떡해.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건데. 나 너랑 이혼했어. 이제 그 여자가 네 와이프 아니야? 와이프한테 남편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그리고 전화를 하려는데 전 남편 놈 달려와서 제 폰을 뺏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갱이가 일어났죠. 이거 안 놔? 안 돼, 전화하면. 하지만 상대방이 여보세요 라고 했고 저는 외쳤습니다. 나 이재준 전처인데 이재준 지금 여기 와 있어. 빨리 데리고 가. 네? 남편은 시겁하며 제 폰을 바닥으로 던지더라고요. 미쳤어, 진짜? 내 폰 왜 던져? 너야말로 미쳤냐? 내가 너 뭐 좋다고 숨겨주고 경찰에 신고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나는 조은이하고 그 오빠라는 작자가 와서 너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이야. 알아? 저도 눈이 돌아서 외쳤고 남편도 뜨악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찾아왔구나 싶었던 거죠.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가서 도망갔습니다. 제가 전화했으니 조은이가 금방이라도 달려올 거라 생각해서 주랭냥 친 거죠. 저는 밖으로 나가 비밀번호도 혹시 몰라 다시 바꾸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제 여동생한테서 전화 왔더라고요. 언니, 방금 그 전화 뭐야? 아, 아니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형부, 아니 그 자식 거기 와 있어? 지금은 없어. 얘기가 좀 길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저는 조은이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제 여동생한테 걸었습니다. 조은이한테 건 척만 하고요. 사실 저는 조은이 번호도 진작에 지워버린 상태라서 번호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굳이 전화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남편 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여기 있다고 하면 조은이랑 조은이 오빠라는 작자까지 이 집에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싫고요. 그냥 이렇게 해야 전 남편이 제 발로 도망갈 것 같아서 전화하는 척 한 것뿐입니다.
하여튼 전 남편은 그렇게 도망쳤고 허겁지겁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려주는 스토리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도 전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고 그 여자네 오빠 밑에서 일하면서 무슨 업소 관리하고 이상한 일까지 하면서 지냈다니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전 남편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고 일하고 감금까지 당해서 도망치는 일을 겪나 신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모두는 다 전 남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지만요. 하여튼 이혼하고 그 여자랑 엮여서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참 쌤통이다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도망가고 그 후의 일은 몰랐다가 아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전 남편은 자기 본가로 30분을 내리 달려서 도망을 간 모양이었고 경찰에 신고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내연녀도 전 남편이 자기를 폭행했다며 먼저 고소를 했답니다. 자기 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뺨을 때렸다는데 그 여자는 더 심하게 맞았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리고 감금이 아니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요양을 한 것뿐인데 감금은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서로 고소하고 소송 걸고 아주 개싸움 벌이고 있나 보더라고요. 참 한심했죠. 저 따위로 살려고 아픈 애 놔두고 바람피고 이혼 요구까지 했던 건지. 전 남편의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희 아이 두 번째 수술이 있던 날 잠든 아이 옆에서 울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했었죠. 전 남편이라는 작자를 제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우듯 완전히 지울 거라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라고 마음 먹었기에 전 남편이 어쩌고 살든 더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고 저와 아이에게 저질렀던 짓 본인도 돌려받고 있다는 건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랑 서로 사랑해서 연애 잘하다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 아이 잘 키우면서 서로의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평범하지만 참 행복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쉽게 배신했고 본인만 생각하다가 저 지경이 되었어요.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게 굴어서 잃은 것이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도 잃을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이고 예쁜 딸아이와 함께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혼 3년차 싱글맘입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 및 이름 스티커와 토퍼를 제작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문이 꾸준해서 경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냐고 걱정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난 결혼 생활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평온하고 좋습니다. 과거에 남편은 자기가 없으면 제가 손가락 빨고 굶어 죽을 것처럼 굴었는데 저는 지금 보란듯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물론 어린 딸에게 흔히들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 아빠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저희 딸 수아는 아빠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는 듯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예쁜 아이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제겐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큰 힘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신우이의 출산과 관련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켜켜이 쌓여온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돌이켜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쩌면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제 스스로 눈을 가렸던 어리석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랑 살았는데요. 아버지도 제가 대학생일 때 간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때부터 혼자서 지내게 되었죠. 가족이 없기에 늘 외로움이 있었고 하루빨리 내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훤칠한 외모와 사람 좋아 보이는 서글서글한 미소에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어른스러워 보였고 부모님이 없는 제 외로움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저랑 결혼해서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가 제 인생의 구원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평생을 외롭지 않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죠. 하지만 달콤했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현실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결혼 전에 저에게 보여왔던 가면을 주저없이 벗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만 정말 쿨하셔. 결혼해도 아들 부부 일에 절대 간섭 안 하시고 네 의견도 뭐든 존중해 주실 거야. 라고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180도 돌변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극단적인 효자이자 시스터 컴플렉스 환자로 돌변했습니다. 보통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저희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의 우주에서는 오직 우리 엄마, 우리 여동생, 우리 가족의 평화만이 중요했고 아내인 저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그러더군요. 이제 우리 집 사람 됐으니까 우리 엄마랑 식구들한테 무조건 잘해. 그게 도리야. 자기는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엄마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면 좋잖아. 요즘 여자들 시댁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 당신은 그런 이상한 여자들하고 다르잖아. 그치?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가 자기 식구들에게 뭐든 맞춰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을 가질라 치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으며 시댁을 무시하는 악독한 여자로 몰아세웠죠. 그런 식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줄 것처럼 굴었던 시어머니지만 결혼하고 나니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집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무시하기도 하셨어요. 회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느냐고 하시고 이런저런 일로 저를 부리려고 자꾸 시댁에 오라고 하시고 전화도 수시로 하셨어요. 그렇게 시댁으로 부르면 온갖 시댁의 잡일과 노동을 저에게 강요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며느리의 역할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은근 제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르쳐주는 거다. 고마워해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잘했죠. 저는 결혼 초창기 때는 어머님이란 존재가 어렵기도 하고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자꾸 부르고 연락을 하실 때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남편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너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직장인보다 시간 많잖아. 시댁 와서 엄마 좀 돕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좀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한 건지 그 집의 몸종이 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사소한 일부터 전부 저한테 연락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 뭐 사야 되거나 음식 만들 때도 저를 부르시고 본인 운전기사가 필요할 때도 저를 부르셨죠. 물론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남들도 이러나?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연락 노이로제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과 남편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우도 성격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어머님과 남편이 대놓고 못된 사람들이라면 신우는 좀 이상하고 교활하고 못된 성격이었어요. 겉으로는 티가 전혀 안 났고 저도 신우의 실체를 알기 전까진 신우가 제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신우는 저에게 언니가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친한 언니처럼 생각해도 되겠느냐는 소리까지도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신우랑 그렇게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던데 나는 성격 좋은 신우를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 어머님보다 신우가 제일 앞뒤가 다르고 이상한 사람이더군요.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이 착하고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하게 제 말을 비틀고 험담을 하며 저와 남편, 시어머니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으니까요. 신우와의 일이 많았는데 생각나는 것만 말해보자면요.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안 좋은 거예요. 몸살인 듯 했죠. 그런데 그날도 어머님이 친척 집에 가야 하는데 저더러 좀 태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했고 어머님은 몸이 그렇게 약하느냐고 그럼 자기는 버스 타고 가야 되느냐며 타박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오늘까지 보내줘야 되는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몸은 너무 무겁고 컨디션은 최악이었지만 오늘까지 일을 보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은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책상에 앉았고 컴퓨터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신우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뭘 가지고 가라고 한 모양이었죠. 저는 신우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신우는 제 안색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언니, 안색이 안 좋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 예, 몸살기가 좀 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신우에게 남편이 말한 물건을 챙겨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먹고 갈래요? 무슨요? 언니 몸도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갈게요. 근데 몸도 안 좋으시면서 일하세요? 네, 해야죠. 오늘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고생이 많네요. 전 가볼게요. 그렇게 신우가 돌아갔고 저는 근근히 일을 마무리하고 약을 먹고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엄청 티커우시더라고요. 이제 몸은 괜찮니? 아, 네 어머님. 약 먹고 쉬니까. 아까 현정이가 갔는데 너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던데? 네? 나한테는 아파서 죽겠다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차 못 태워준다고 하길래 어디 뭐 대단히 아픈 줄 알았는데 현정이가 아까 너네 집 가보니까 그냥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던데?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혹시 나 태워주기 싫어서 그랬니? 라고 따지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벙쪘죠. 분명 신우도 제 안색을 보고 너무 안 좋다고 걱정을 했었고 또 저도 몸은 안 좋지만 오늘까지 해줘야 되는 일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 앞에선 걱정하는 척 해놓고 뒤에선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한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가씨한테 말했어요. 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당장 해줘야 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너 딱 걸렸지? 네? 거짓말 하려다가 지금 딱 걸린 거 아니냐고. 나 태워다 주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 맞지?
어머니. 참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짐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 타고 가는 거 너는 속 편하니? 네가 좀 태워다 주면 되는 것을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고 싶어? 네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니? 아무리 가족 없이 살았다지만 참 정없고 냉정하네. 됐다. 길게 말하기도 싫다. 끊어라. 그렇게 어머님은 혼자 화를 내시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왜 그렇게 말을 전했지 싶어서 꽤나 벙찌더라고요. 분명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걸 봤으면서 왜 어머님한텐 그렇게 전했을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얼마 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뒷정리와 설거지를 넘기셨어요. 시댁에 오면 늘 음식 준비, 뒷정리, 설거지는 자연스레 전부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요. 저는 일어나서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네 싱크대는 유독 낮아서 허리가 더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설거지할 걸 알기에 예전 접시들이나 식기류도 일부러 꺼내 놓으세요. 씻을 때 같이 씻으라 그거죠.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웬일로 신우가 설거지를 돕겠다며 주방으로 왔습니다. 언니,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해도 돼요. 매번 언니가 다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도울게요. 저는 신우의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거절했고 신우는 설거지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언니 고생 많죠? 저희 엄마가 좀 옛날 분 같아서 답답할 때 있어요. 그쵸? 저도 딸이지만 엄마가 좀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신우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허심탄회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가씨. 솔직히 저도 가끔 어머님 말씀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도 집에서 일하는데 그런 건 다 인정 안 하시고 오빠 돈으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언니가 고생이 많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쨌든 그 집에서 신우는 저를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현정이한테 엄마 흉봤다며? 그게 뭔 소리야? 아, 현정이한테 네가 그랬다며. 시어머니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다고. 아니, 현정이한테 엄마 욕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있어? 듣는 현정이랑 기분 안 나빠? 현정이도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엄마도 듣고 화나셨어. 라는 겁니다. 너무 벙찌더라고요. 세상에. 신우가 먼저 어머니에 대한 한탄을 하게끔 말을 걸었잖아요. 저는 그 말에 수긍하듯이 한마디 했을 뿐이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작정하고 신우한테 어머님을 험담한 것처럼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중재하려 애쓰는 착한 딸이자 신우이로 완벽하게 포장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두세 번 있다 보니 너무 황당하고 신우가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대놓고 못됐고 이상한 사람보다 앞뒤 다르고 이상하게 말 전하는 사람들이 더 소름 끼치잖아요. 신우의 이중성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우는 결코 내 편이 아니고 신우 앞에서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요. 게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해봤자 남편은 무조건 시댁 편, 신우 편을 들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생처럼 착한 애가 어딨느냐며 신우 흉보지 말고 신우 반이라도 좀 닮으라는 소리까지 해요.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무조건 자기 가족들의 말만 맹신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게 돌리며 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노력과 진심은 그의 가족들 앞에서 언제나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제 결혼 생활은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 저는 극심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고 그 와중에 일까지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주말마다 열리는 온갖 종류의 시댁 관련 모임에 임신한 저를 이끌고 빠짐없이 참석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 모임 꼭 가야 해. 당신 몸 무겁다고 빠질 생각하지 마. 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번만 빠지면 안 될까? 뭐?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가족들 몇 명 된다고 당신이 빠진다는 거야. 남들 다 하는 임신이 벼슬도 아니고. 뭐라고? 아니, 내 말은 임신했다고 너무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남편은 제 상태가 어떻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장남이라는 본인의 체면만 중요할 뿐이었죠. 어머님은 또 어떻고요. 임신한 며느리의 건강이나 지독한 입덧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며느리로서의 도리뿐인 것 같았죠. 너는 내가 전화를 안 하면 나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니? 내가 어디까지 다 알려줘야 돼? 어른에 대한 기본이 없어?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니? 이런 식으로 저에게 따지세요. 그 와중에 남편은 옆에서 거봐 당신이 정성을 안 보이니까 엄마가 저러시잖아 라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고요. 임신 기간 동안 가장 세심한 보살핌과 안정이 필요했던 시기에 저는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우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여곡절 끝에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오랜 진통 끝에 겨우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2주로 조리원 계약을 해놨는데요. 남편이 5일짜리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조리원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대요. 애 낳으면 왜 굳이 조리원 가서 쉬어야 되는 거냐면서 요즘 여자들은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해야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면서 열을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결혼했는데 네 돈 내 돈이 어딨느냐며 5일로 줄이라고 성화였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고 남편과 싸우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주 계약을 취소하고 5일 정도만 있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 돈도 제 사비로 계산을 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제 산후조리비에 돈 한 푼 안 낸 거죠. 그것뿐인가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제대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산후조리 끝나고 집에 왔을 때 고생했다던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주는 궁금한지 시도 때도 없이 영상통화를 걸어 애 얼굴 좀 보자, 사진 좀 보내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진 정도는 저도 보낼 수 있는데요. 제가 힘들게 찍어보낸 아이 사진을 보고는 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겁니다. 애가 춥다, 덥다, 옷은 왜 이런 걸 입혔느냐, 잠을 너무 재우지 마라, 밤수유는 했느냐 등등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수시로 저를 들들 볶아대니 저는 사실 육아보다 어머님 전화가 더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육아에 나몰라라 있고요. 자기는 직장에 다니고 저는 집에 있으니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육아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신생아 육아와 산후조리 그리고 틈틈이 일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에게 하는 연락이 줄어드니까 또 어김없이 남편을 통해 어머님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애 핑계대고 시댁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면서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시댁 그리고 남편에게 온 마음이 다 식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렇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오히려 가족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데 누구를 위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 싶었던 거죠. 물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차라리 아이를 낳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더라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자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이랑 같이 살려고 하면 수입이 좀 더 많아야 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시작했던 것이 케이크 토퍼 제작과 이름 스티커 제작이었어요. 제가 원래 디자인을 하다 보니 디자인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토퍼와 스티커 제작에 필요한 장비만 따로 샀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무시하고 꿋꿋이 일을 했습니다. 그맘때 토퍼 수요가 많이 늘었을 때라서 매출이 꽤 좋게 잘 나왔고 이름 스티커는 기복 없이 꾸준하게 잘 팔리더라고요. 만들어둔 디자인이 있었기에 제작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아이를 돌보며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공동 생활비를 내고 있었는데 그 돈 빼고는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결혼한 신우가 임신을 했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하니까 어머님도 남편도 엄청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빈정이 상했죠. 그런데 그중 가장 결정적으로 빈정이 상했던 건요.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돈 아깝다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었잖아요. 심지어 제가 프리랜서 수입으로 빠듯하게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늘 저한테 부부는 공평해야 되니 생활비는 제대로 내라고 했던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신우 임신했다고 하니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현금 300만 원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보낸 거예요. 저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 우연히 신우랑 어머님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정말 배신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 새끼 낳아준 저한테는 조리원비 아깝다고 난리치고 그마저도 저한테 돈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신우는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산후조리원비 내라면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턱턱 내놓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내 동생 임신했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도 못해줘? 너는 가만 보면 너무 속이 좁아. 내가 속이 좁다고? 당신 나 산후조리 할 때는 그 돈 아깝다고 오일로 줄이라고 했어. 그마저도 내 돈으로 냈고. 그런데 아가씨한테는 300만 원. 당신 그 돈 어디서 났는데? 내 비상금이야. 너랑 상관없어. 유난 떨지 마. 내가 네 돈에서 준 것도 아니잖아. 그의 뻔뻔함과 적반하장에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터질 것 같은 분노를 참으며 그래, 이혼하자. 내 결심에 아주 쐐기를 박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는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노골적으로 제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당연히 자신의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라도 있는 사람처럼요. 언니, 그때 수아낳고 조리원 얼마였어요? 요즘 너무 비싸더라고요.
조리원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내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언니가 집에 있으니까 언니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죠? 라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요즘 산후도우미 지원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그냥 좋게 좋게 현실적인 정보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하더군요. 어떻게 남의 손에 애를 맡기냐, 산후조리는 당연히 가족이 해주는 거다, 라며 외부인의 도움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신우의 출산 예정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막달 무렵 저한테 전화를 해선 신우의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탁도 아니고 거의 강요였습니다. 남편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좀 해주라고 했고요. 기가 막히다 못해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나는 그저 자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감정도 생각도 없는 그런 로봇인 줄 아나 싶은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신우의 산후조리를 맡겼을 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수아 돌봐야 되고 일도 너무 많고요. 제가 분명 아가씨한테도 도움이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물렁물렁하게 나오고 결국 어머님이나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올케 언니 아니야. 집에서 놀면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니? 어려운 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면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집에서 안 놉니다.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끊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 앞에서까지도 허풍을 떨며 제가 산후조리 다 해줄 거라고 큰 소리를 쳐놓았던 겁니다.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저한테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죠. 미쳤어? 현정이 애 나오면 새언니로서 그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가족들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가족끼리? 내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당신 네 집 노예야? 노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너랑 너네 가족들은 내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당연히 너네 가족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는 너네 가족들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아니,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 말에 남편은 인상을 구기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나 할 만큼 했어. 여태까지 등신같이 참고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해. 네 동생 걱정되면 네가 가서 도와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남편은 제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 담긴 단호한 거절에 이성을 잃고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고아 같은 년이 가족의 정도 모르는 년이 어쩌고 하면서 온갖 쌍욕을 다 퍼붓고는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 앞에서 너무 놀라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론 평온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완전히 끝낼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날 새벽 술에 취한 남편에게서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 담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니까짓게 이혼하면 뭘 어쩔 수 있는데 라고요. 저는 그런 문자들도 다 모았죠. 증거로 삼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용달을 불러 제 짐과 딸아이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제 집이요. 제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참으며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준비해놨거든요. 저와 아이가 살만한 괜찮은 집이 필요했기에 그토록 말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참으며 열심히 돈을 모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짐을 옮긴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혼소송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며칠 뒤 소장을 받아든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술에 잔뜩 취해 연락이 와서는 내 딸을 누구 맘대로 훔쳐가느냐, 오갈 데도 없고 친정도 없는 주제에 도대체 어딜 간 거냐, 너 혹시 숨겨놓은 남자 있었냐, 그 집에 간 거냐 등등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폭언들도 다 녹음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추가 증거로 쓰려고요. 제가 조금의 흔들림 없이 이혼 소송을 이어나가자 남편은 갑자기 가면을 쓰고는 자기가 잘못했네 어쩌네 눈물 콧물 흘리며 저를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혼만은 안 돼.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수아한테도 아빠가 있어야지. 제발. 자기가 정말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기 시작한 거죠. 마치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얼마나 완벽한 가면을 쓰는지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제가 놓치기 아까웠겠죠. 이렇게 만만하고 순진하고 멍청한 호구가 어디 있겠나요? 집안일 다 해, 육아도 다 하고, 시댁 식구들 몸쪽 노릇하고, 거기다가 알아서 돈 벌어서 생활비까지 내고,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무슨 노예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붙잡는 것 같더군요. 저는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번에는 제가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을 거라면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긴 하지만 버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양육권이라도 뺏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고는 제 수입에 대해서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잘 벌고 있는 제 수입을요. 게다가 전세긴 해도 아이랑 살만한 제 집도 장만을 해놨기에 제가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그동안 육아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와 남편이 오히려 완전 개털이라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증거를 내놓았죠. 사실 남편은 주식을 하면서부터 꽤나 많은 비상금을 날려먹었거든요. 제가 자기 생각 이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 놈은 경제적 때문에라도 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욱 애걸복걸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적인 혐오감만 더욱 커져갈 뿐이었죠. 기나긴 이혼 소송 끝에 저는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폭언과 시모의 시집살이 등을 이혼 사유로 꼽았고 적은 금액이지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 면접 교섭권 역시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음에도 남편 놈은 계속 저에게 연락해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전 시모도 연락이 와 내 아들 이혼남 만들었느니 어쩌느니 저한테 폭언을 퍼부었어요. 결국 저는 그 모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아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 결혼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 지긋지긋한 과정들을 모두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토록 힘들게 끝을 내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지긋지긋 최악의 결혼에도 남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사랑하는 딸 수아였죠. 수아가 제 곁에 남은 것만으로도 내 지난 결혼 생활이 그리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후 다시 시작된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일이 꽤 꾸준히 들어오기도 했고 집에서 하기에는 좀 빠듯해서 나중에는 디자인 스튜디오까지 내게 되었고 직원도 한 명 구하게 되었죠.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전세계가 끝나면 아이랑 들어가기 위해 집을 사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늘 우울하고 지쳐 있었던 저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삶의 생기를 되찾고
살도 좀 오르게 되었어요. 심적으로도 너무 평온하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댁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고 살아간 지도 2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맘때 우연찮게 들은 전 시댁 소식에 기함을 했습니다. 너무 기막힌 근황이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에도 월급 외에도 계속 부수입을 벌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저랑 생활비 반반 내고 나머지 월급은 자기가 주식이나 코인을 했거든요. 지 와이프 산후조리원비까지 아까워하면서 돈 욕심을 부리던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물론 그것도 신통찮아서 많이 까먹고 그랬지만요. 그런데 저랑 이혼 후 신혼부부가 남편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가 뭐냐면 어떤 관광개발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섬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던 심해부가 그 섬이 조만간 핫플레이스로 떠서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했답니다. 그 근처에 여러 놀이시설도 들어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당기고 거기다가 무리해서 엄청난 금액을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분양가가 엄청 비쌌고 당연히 임대료도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밀려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비싼 임대료 척척 받으면서 호의호식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요. 결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던 섬이 처음에 홍보했던 것과 달리 놀이시설도 제대로 잘 안 들어왔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유령섬이라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없는 데다 임대료는 턱없이 비싸니 당연히 임대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계속 공실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식당 하려고 계약까지는 했다는데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는 집기까지 놔두고 도망쳤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은 계속 공실로 남아있었고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가 분양 계약 맺은 지 2년 만에 대출이자를 못 내서 압류까지 시작되었다고 했고 결국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 전 신우까지 그나마 있던 돈 다 털리고 억소리 나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던 거죠. 그 투자 권유를 애초에 신우와 시매부가 남편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과 신우네는 완전 철천치 원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돈 날렸다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생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고 그 와중에 전 시모는 쓰러지고 전 시댁에서 싸우고 울고불고 울부짖는 소리가 동네에 자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전 남편과 연락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몰랐다가 나중에 건너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완전 곡소리 나게 싸우고 서로 원수지간 됐다고요. 참 기가 막히면서도 동시에 씁쓸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 얼마나 잘난 가족이라고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주니 뭐니 하면서 그 핑계로 잘도 저를 부려먹고 무시했었잖아요. 결국 그 잘난 척하는 가족들 돈 앞에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개싸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웃음나요. 반면 저는 사랑하는 딸 수아와 함께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자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딸 수아는 저의 기질을 많이 닮았는지 그림 그리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밝고 씩씩하며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잠든 딸아이의 속눈썹을 보며 생각해요. 이혼이라는 결정과 그 힘든 과정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생활에 용기 내어 마침표를 찍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저에게 가족의 사랑을 보여준다면서도 철저히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 하지만 저는 저희 딸과 함께 지내면서 그 가족의 사랑을 아낌없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온하고 행복하게 저희 딸과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